41번째 41강입니다. 드디어 이제 40강을 넘어섰는데요. 예, 이번에는 오늘 이 시간에는 경매 정보지를 좀 하나 다룰 텐데요. 중요한 논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세하게 좀 같이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료는 올려드리니까 출력하시면 되고요. 2016 타경 239땡 사건입니다. 2016 타경 239땡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강원도에 있는 무슨 아파트고요. 106동 이렇게 돼 있고요. 물건 종별은 아파트가 되고, 그 다음에 소유자 채무자가 김모 씨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동일인이고 채권자도 이제 다른 김모 씨가 됩니다. 감정 가격이 5,300만 원이고요. 최저가가 17%에 책정이 돼 있고, 보증금이 10%입니다.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보증금 10%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뭔가 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재경매가 미납이 한 번 됐죠. 예,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입찰 진행 내용을 보면은 1차부터 8차까지 내려갔죠. 1차가 2016년 11월 29일에 5,300에 나왔는데 유찰됐죠. 2차도 유찰, 3차도 유찰, 3차 때 낙찰 받았네요. 자, 3차 때 낙찰 받았는데 낙찰가액이 2,889만 원입니다. 54.52%의 낙찰 받았습니다. 두 명이 들어가서 한 명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는데 미납을 했죠. 미납. 잔금 미납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잔금 미납을 하게 되면은 세경매가 아니라 재경매로 들어가는 거죠. 재경매가 들어가면은 입찰 보증금은 4차 때부터 2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차 때 잔금 미납을 해서 이게 재경매 사건으로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4차 때부터는 입찰 보증금이 10%가 아니라 20%가 되는 겁니다. 20%. 그럼 한번 이렇게 재경매로 들어가면은 그다음부터 유찰된다 하더라도 입찰 보증금은 20%를 계속 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위에 보면은 입찰 보증금이 8차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10% 적힌 게. 8차 때가 이제 10%로 해서 이제 90만 원이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좀 뭔가 좀 법원 공무원분이 실수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법원 공무원들도 이렇게 보면은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분명히 4차 때 지금 재경매로 들어갔단 말이죠. 재경매로 들어가면 입찰 보증금이 20%가 돼야 되는데 지금 5차, 6차, 7차, 8차 내려가면서 8차 때 마지막에 보증금을 오른쪽 상단에 녹색 글씨로 10%, 90만 원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20%가 돼야 됩니다. 재경매로 4차 때 이미 재경매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로부터는 계속 20%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저도 자세히는 안 봤는데 지금 딱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심심찮아 있습니다. 이론하고 안 맞는 거죠. 이론하고 원래 정해둔 원칙이나 법칙하고 아니다. 법칙하고 안 맞을 때는 그게 법원 공무원분들이 좀 실수하신 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차 때 이제 2017년 4월 25일에 재경매로 들어갔죠. 재경매로 들어갔을 때는 3차 때 가격이 4차 때로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2,597만 원이 4차 때 그대로 내려왔고요. 이때 낙찰됐습니다. 낙찰됐는데 얼마에 낙찰받았는가 하면은 3,070만 원에 낙찰받았죠. 3,070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된 사건이 하나 지금 나왔고요. 그래서 5차로 들어갔는데 5차가 언제입니까? 2019년도입니다. 4차 때가 2017년인데 5차에 다시 물건이 나온 것이 2년이나 공백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2년이 지나서 2019년도 9월 달에 2년이 지나서 다시 물건이 나왔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4차 때 가격이 5차 때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대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찰된 거죠. 유찰됐고, 6차 때도 유찰됐고, 7차 때도 유찰됐고, 8차 때 8,908만 원이죠. 89만 원이죠. 아이고, 제가 헷갈리네. 8,000, 이렇게 산수는 못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890만 원이죠. 890만 8천 원입니다. 숫자를 보던 사람이 이렇게 숫자 감각이 떨어져서 890만 원에 이제 낙찰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입찰이 5명이 됐고요. 입찰 5명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2,870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이 지금 8차 때 최저 매각 가격이 이 정도인데 890만 원인데 낙찰 가액은 2,800이나 쓰는데요. 예. 그래서 최초 1차 때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54%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된 사건인데 5명이 들어갔는데 이제 1명이 낙찰 받았고 뭐 대금 지급 기한 다 정해졌고요. 빚잔치까지 다 했겠죠. 자, 논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3차 때 낙찰 받으신 분이 미납을 했는데 이제 이 자료만 갖고는 왜 미납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미납 사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대출을 못 받았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권리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권리 분석을 하고 들어갔을 때는 괜찮은 물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권리 분석을 일단 낙찰 받으면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낙찰 받고 나서 서류를 법원에 가서 모든 서류를 열람을 해보니까 뭐 밟았단 말이죠. 잘못 들어왔단 말이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어쨌든 이 자료만 갖고는 미납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미납을 했고요. 그러면 4차 때 또 낙찰 받으신 분이 있는데 왜 그 4차 때는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가 되냐 이런 얘기죠. 경매 절차를 보게 되면은 쭉 가다가 경매 신청을 이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개시 등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입찰길이 잡히는 거고요. 입찰길이 잡히는 것이고 입찰길 이전에 여기에 배당요구 종기가 잡히죠. 배당요구 종기. 배당 요구할 사람은 여기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입찰기일에 이제 여기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탄생을 하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낙찰을 받았는 거죠. 낙찰 받았을 때 그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 매각을 허가할 것인가 또는 매각을 불허할 것인가. 자, 매각 허가할 수도 있고 불허할 수도 있고 이것이 이제 일주일 7일이 걸리는 거죠.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주어집니다. 입찰기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탄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7일 뒤에 매각 허가나 불허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매각 허가 결정을 했을 때는 또 7일 뒤에 이것도 일주일이 걸리는 거죠. 매각 허가 결정을 했을 때는 일주일 뒤에 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된다는 것이죠.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제 배당이 아니라 빚잔치를 하게 되죠. 빚잔치 여기서 하게 되는 거고요. 잔금 납부를 해야 되고, 중간에 잔금 납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빚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4차 때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가 내려졌는데, 그럼 이 시점이죠. 이 시점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고, 불허가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매각 허가 결정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시켜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는 이 이후에 하는 거죠. 이 매각 허가 결정이 여기서 내려졌고 이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왜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죠. 만약에 미리 어떤 이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다음에 법원에 들어가서 서류를 확인을 해보고 내가 지금 권리 분석을 잘못하거나 뭔가 좀 뭘 밟았다, 똥 밟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여기서 이 시점에서 불허가 신청을 먼저 들어가죠. 그죠? 불허가 신청을.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7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구제 방법은 이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이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시켜 달라고 취소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죠. 그럼 왜 그런가 하는 거를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요. 한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문건 처리 송달내역이 있습니다. 문건 처리 내역하고 송달내역이 있는데 거기를 보시겠습니까?
자, 문건 처리 내역을 보면은 한 중간 정도 내려와서 후반부를 보면은 2017년도 5월 2일입니다. 2017년 5월 2일에 채무자 겸 소유자 김모 씨가 경매 절차 중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017년 5월 2일이니까 4차 때 낙찰받은 사람이 4차 때 2017년 4월 25일에 낙찰받았죠. 근데 절차 중지 신청서가 5월 2일이니까 한 일주일 뒤에 절차 중지 신청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문건 처리 내역을 다시 보면은 2017년 5월 2일에 채무자 겸 소유자 김모 씨가 경매 절차 중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받아들여졌는 것 같아요. 뒤에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것이 뭐 받아들여졌는 것 같습니다. 별다른 말이 없는데. 그러면은 경매 절차를 중단시켜달라고 중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뭐 합당한 서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경매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어떤 타당한 근거를 제시했을 때 이게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하세월이죠. 경매 절차가 중간에 중단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언제 재개될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하세월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언제까지 이것이 진행되는 것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17년 7월 10일에 그 바로 밑에 칸에 보시면요. 2017년 7월 10일에 두 달 뒤입니다. 두 달 뒤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보증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증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한 거하고 똑같죠. 이게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절차가 중단됐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나오는 채무자 겸 소유자가 경매 절차 중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것이 뭐 받아들여졌겠죠. 그러면은 이 절차가 언제 속행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소송을 걸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은 낙찰받은 입장에서는 이거를 빨리 낙찰받고 나서 다시 이걸 뭐 되팔든지 아니면 뭐 일반 물건으로 매물로 내놔서 다시 되팔든지 해서 수익금을 회수한 다음에 또 딴 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경매 절차가 이렇게 중간에 중단돼 버리면은 이거는 언제 속행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년 뒤에 속행이 됐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때 절차가 중단됐고 그 다음에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다음에 2년 뒤에 다시 이 경매를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게 절차가 중단되면은 앞으로 몇 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불허가 신청을 이제 여기 다시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이죠. 그래서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했고요.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했고 그게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건 처리 내역의 그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2017년 7월 10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입찰 보증금 낸 거 있지 않습니까? 뭐 10% 냈든 20% 냈든 그 입찰 보증금을 환급 신청서를 제출했고 보증금을 환급받았겠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가 되면은 경매 자체가 원래 없던 걸로 돼버립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가 되면은 경매 자체가 소급해서 없던 걸로 되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 다 돌려받습니다. 자, 이제 그 논점이 하나 있고요. 5차 때 보면은 5차 때 2019년 9월 24일, 지금 2년 뒤죠, 그죠? 이때 절차가 중단이 됐고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 그 2년 기간 동안에 뭐 소송을 제기했던 이 채무자 겸 소유자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하여튼 복잡한 사정은 이것만 갖고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2년 동안에 뭐 소송을 해서 어쨌든 했던 간에 다시 이제 또 경매가 2년 뒤에 진행이 된 겁니다. 5차 때가 2019년 9월 24일에 2년 뒤에 진행이 됐습니다. 4차 때 가격이 그대로 내려왔죠? 예,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6차 때 유찰, 7차 때도 유찰되고요. 8차 때가 890만 원에 최저 매각 가격이 나왔는데 여기서 입찰 5명이 들어가서 낙찰 받으신 분이 2,870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하실 때 뒤에 이제 문건 처리 접수 내역을 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임차인 현황을 보면요.
임차인 현황을 보면은 임차인의 구영모 씨가 있고 구재모 씨가 있고 지금 두 사람이죠. 임차인이 예,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인데 뭐 똑같은 굿인데 뭐 이름이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또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집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자, 구영모 씨 같은 경우는 전입일자가 2015년 5월 14일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미상이라는 얘기는 확정일자 안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배당 요구일이 없다는 얘기는 배당 요구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 밑에 구재모 씨. 구재모 씨 같은 경우도 전입일자가 2015년 5월 28일 며칠 뒤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미상 안 찍었죠.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십니다. 기타 참고란에 임차인 수는 2명이다 이렇게 돼 있고 기타 참고란에 임차인 수는 2명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전입세대 열람 내역하고 주민등록표 등본과 같이 구영모 씨, 구재모 씨가 각각 전입세대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위 구영모 씨, 구재모 씨는 현장 조사 시 폐문부재로 만나지 못했고 뭐 연락처를 남겼는데 뭐 어쩌고 연락이 없어서 전입세대 열람하고 주민등록표 등본을 토대로 작성을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구영모 씨 임대차 관계 불분명, 구재모 씨도 임대차 관계 불분명. 조사가 안 됐다는 얘기죠. 가서 만나질 못했다는 얘기죠. 이게 법원 공무원이 가셨는데 현장 조사를 가셨는데 못 만났다는 얘기죠. 폐문부재다. 그러니까 전입세대 열람이라든가 서류만 떼보고 이렇게 이제 이런 뭐 매각 물건 명세서 이런 것들을 기재를 했다는 얘기죠. 마지막 손화살표. 구영모 씨, 구재모 씨는 전입일상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일 경우에 인수 여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지금 구영모 씨도 그렇고 구재모 씨도 그렇고 전입신고는 했죠. 전입신고가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입니다. 그럼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죠. 근데 배당 요구했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배당 요구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활용을 해서 대항력을 행사한다면은 이 낙찰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 사람들한테 임대차 보증금까지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 지금 낙찰자가 얼마에 낙찰받았는가 하면은 8차 때 낙찰자가 얼마입니까? 2,870만 원이죠. 2,870만 원이죠. 이게 낙찰가액이란 말이죠. 근데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두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권리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보증금도 얼마인지 아무것도 지금 미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보증금도 일정 액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구영모 씨, 구재모 씨 보증금까지도 나중에 다 돌려줘야 된단 말이죠. 만기 때. 그러면 낙찰가액인 2,870만 원뿐만 아니라 구영모 씨, 구재모 씨의 보증금도 나중에 다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조사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2,870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이 사건은. 등기부 현황을 봅니다. 두 번째 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현황. 자, 1순위가 소유권 이전 등기 김모 씨, 매매 및 뭐 신탁재산 처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번이 가압류죠. 가압류. 가압류가 김연모 씨가 나와 있죠. 2015년 6월 5일에 가압류 들어갔습니다. 3번이 강제경매인데 강제경매 들어간 사람이 김모 씨가 됩니다. 김모 씨. 네. 그러니까 가압류권자가 가압류는 일반 채권이니까 채권에 의해서 강제경매를 신청을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말소 기준 등기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죠. 3번의 강제경매가 뭔가 하면 2016 타경 뭐쩌고 저쩌고 김연희 아이고 실명이 나왔네. 가압류의 본 압류로 이행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제경매 개시 등기와 동시에 뭔 말인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경매 절차는 반드시 암기하라고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경매 신청을 했죠.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개시 등기 이것이 임의 경매가 됐던 강제 경매가 됐던 경매 개시 등기가 되면은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처음에 가압류를 했단 말이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앞에 가압류 들어갔습니다. 등기부상 2번에 보면은 김연모 씨가 가압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가압류 등기를 했고 나중에 이제 경매 신청을 했죠.
경매 신청을 해서 2, 3일 뒤에 경매 개시 등기가 됐단 말이죠. 이렇게 임의 경매가 됐든 강제 경매가 됐든 경매 개시 등기가 되면은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 가압류가 본압류로 넘어가는 거죠. 앞에 했던 가압류가 경매 개시 등기와 동시에 경매 개시 등기를 하면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매가 떨어지는 순간 이 가압류는 바로 본압류가 되는 겁니다. 본압류라는 절차가 뭐 특별한 절차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경매 개시 등기가 이렇게 등기부에 떨어져 버리면은 이 순간에 이게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압류가 본압류로 넘어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 칸에 보면은 아이고 멀리 갔다. 그래서 3번에 강제 경매 맨 오른쪽 칸에 보시면은 가압류의 본압류로 이행했다. 이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을 했다. 경매 개시 등기가 되면은 바로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압류가 경매 개시 등기가 된과 동시에 본압류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에 부천시에서 압류 들어갔죠. 부천시에서 압류 들어갔으니까 세무서에서 압류 들어갔으면 국세가 될 것인데 시군구에서 압류 들어가면 지방세가 되는 거죠. 지방세를 체납한 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바로 압류 들어갔고요. 5번에 예스캐피탈 대부 주식회사에서 또 가압류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매각물건 명세서가 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 보면은 사건 번호 2016 타경 뭐쩌고 저쩌고 부동산 강제경매 매각물건 번호 1번.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에 최선순위 설정 다시 말해서 말소 기준 권리가 2015년 6월 5일에 가압류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판서를 하면서 사건별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015년 자 말소 기준 권리부터 먼저 파악을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지금 판사하는 거를 필기를 하시고요. 복습하실 때 한번 보시면서 권리 분석을 해보세요. 혼자 하시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요. 2015년 6월 5일에 가압류 들어갔죠. 그리고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다 기억하시죠? 건저가압 담경전 가압류가 이게 걸렸죠, 그죠? 가압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입신고한 날짜, 임차인들 전입신고한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맨 앞 페이지에 보면은 전입신고한 날짜가 구영모 씨 같은 경우는 2015년 6월 5일입니다. 6월 5일에 구영모 씨가 이때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대항력이죠.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재모 씨도 전입신고를 했는데 언제 전입신고를 했는가 하면은 두 번째 페이지 메뉴에 2015년 5월 28일 그러면은 구재모 씨가 먼저 5월 28일 먼저 했죠, 그죠? 예, 날짜가 조금 빨랐네요. 15년 아닌데 5월 14일 제가 이거 날짜를 잘못 찍었네요. 이상하다 이랬다. 2015년 5월 14일입니다. 구영모 씨가 결론 2015년 5월 14일에 구영모 씨가 전입신고했고 구재모 씨는 5월 28일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두 사람 다 이제 권리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죠. 권리신고를 법원에다가 권리신고를 안 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진성 임차인이라고 한다면은 즉 진짜 임차인이라고 한다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낙찰가액 더하기 구영모 씨의 보증금도 돌려줘야 되고 더하기 구재모 씨의 보증금도 다 돌려줘야 된다. 나중에 만기 때. 그러니까 낙찰가액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보증금도 다 따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요구 종기를 한번 보면은 배당요구 종기가 언젠가 하면은 2019년 지금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고 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두 번째 칸에 보면은 최선순위 설정이 2015년 6월 5일에 가압류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고 그 오른쪽에 보면은 배당요구 종기가 나와 있죠. 배당요구 종기가 2016년 9월 2일입니다. 2016년 9월 2일에 이게 배당요구 종기가 있습니다. 2016년 9월 2일에 배당요구 종기가 되고 경매 개시가 언제 됐는가 하면은 2016년 6월 13일입니다. 요 날짜.
2016년 6월 13일에 경매 개시등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강제 경매 개시등기가 됐죠. 요게 기준점이니까요. 자, 시간 순서대로 좀 적고 있는 겁니다. 경매 개시등기가 6월 13일에 됐고 9월 2일이 배당 요구 종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구형모 씨나 구제모 씨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배당 받고 나가고 싶다. 배당 받고 나가고 싶었으면은 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낙찰 받았는가 하면은 2020년 1월 7일이네요. 8차 때. 1월 7일. 이때 낙찰 받았습니다.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건처럼 보이는데요. 다시 이제 문건 처리 내역을 보겠습니다. 문건 처리 내역을 보면은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문건 처리 내역을 보면은 아까 보던 부분입니다. 중간 이하 문건 처리 내역의 중간 이하. 그 2017년 5월 2일에 채무자금 소유자 김모 씨가 경매 절차 중지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이렇게 경매 절차가 중단됐을 때 뭐 몇 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2017년 7월 10일에 두 달 뒤에 낙찰받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다시 돌려달라. 보증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019년도 2년입니다. 2년 뒤 2019년 8월 26일에 채권자 김모 씨가 부동산 강제경매 속행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걸로 미뤄봐서 알 수 있는 것은 2017년도에 2017년 5월 달에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절차 중지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뭐 소송 분쟁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19년 8월 26일에 채권자가 뭐 승소를 했겠죠. 싸움이 붙었겠죠. 그런데 2년 뒤에 뭐 승소했겠죠. 채권자 김모 씨가. 그래서 2019년 8월 26일에 채권자 김모 씨가 부동산 강제경매 속행 신청서를 제출해서 그 다음 또 절차가 진행된 뭐 그런 사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건 처리 내역의 맨 끝에 칸을 보세요. 이거를 제가 좀 볼까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2월 11일) 예, 똑같네요. 자, 저 문건 처리 내역 맨 밑에 칸을 보세요. 문건 처리 내역의 맨 밑에 칸에 보면은 2020년 2월 12일 그걸 보십시오. 2020년 2월 12일에 보면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렇죠. 맨 마지막에 낙찰받은 사람 8차 때 2020년 1월 7일에 낙찰자가 2,870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그죠?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4차 때는 이게 받아들여졌죠. 4차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죠. 4차 때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2017년 5월 2일에 채무자 겸 소유자가 경매 절차 중지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4차 때 낙찰받은 사람은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봤을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몇 년 동안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4차 때는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서를 받아들여줬다는 얘기죠. 오케이를 해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8차 때 낙찰을 받으신 분이 2월 달에 2020년 2월 12일에 똑같이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그 다음에 뭐 다른 내용이 없는 걸로 봐서 이때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겠죠. 뭐 다른 기록이 없는 걸 보니까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최고가 매수 신고인도 왜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을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겠죠. 그죠? 네. 자, 송달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볼만한 게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날짜가 파악이 되는데 이것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등기부를 한번 봅니다, 등기부를. 등기부를 보면은, 제가 등기부는 그 부분만 복사해서 드릴 거고요. 등기부 6번에 주택임차권이 나와 있는데, 지금 구영모 씨가 있고 구재모 씨가 있는데, 이 구영모 씨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서 임차권 등기가 된 날짜가 나오는데, 언제 임차권 등기가 됐는가 하면은 2019년도입니다. 2019년 9월 26일에 이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됩니다. 이 시점에. 그러면은 주체가 누군가 하면은 구영모 씨하고 구재모 씨 중에서 구영모 씨가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다시 이제 등기부를 봅니다. 등기부를 보면은 6번에 등기부 6번에 주택 임차권 그렇게 돼 있고 2019년 9월 26일로 명시를 해놨죠. 등기한 날짜. 춘천지방법원 뭐쩌고 저쩌고 뭐 그 밑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명시를 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임차 보증금이 3,500입니다. 보증금이 3,500만 원. 그 다음에 범인은 주택 전부. 임대차 계약일자가 2015년 4월 29일입니다. 계약 날짜 나와 있죠. 15년 4월 29일. 전입신고 날짜도 나와 있죠. 전입신고를 언제 했는가 하면은 2015년 5월 14일. 2015년 5월 14일. 날짜 같죠, 그죠? 2015년 5월 14일, 5월 15일에 5월 14일이네요. 전입신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 개시일자, 이사 들어간 날짜도 같고요. 확정일자 나오죠. 확정일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2015년 5월 14일 같은 날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자는 누구냐? 구영모 씨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지금 권리신고를 이 사람들이 안 했기 때문에 앞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구영모 씨도 그렇고 구재모 씨도 그렇고 전입신고한 내용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구영모 씨가 나중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다는 얘기죠. 그럼 자세하게 등기부에 나와 있죠. 보증금이 3,500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찍은 것까지 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영모 씨 같은 경우는 구영모 씨나 구재모 씨 같은 경우는 앞에 외곽물건 명세서라든가 아니면 이제 경매정보지 앞에 기록을 보면은 맨 첫 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맨 첫 페이지에 보면은 맨 밑에 임차인 현황을 보면은 구영모 씨도 그렇고 구재모 씨도 그렇고 전입일자만 기록이 있는 거죠. 2015년 5월 14일. 구재모 씨는 2015년 5월 28일. 그리고 다른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안 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미상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배당 요구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임차권 등기 명령을 구영모 씨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그냥 원리 원칙대로 권리 분석을 하면 이렇게 권리 분석이 됩니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했다. 그럼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됐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서 임차권 등기가 됐을 때 그러면은 항상 나오는 논점이 있죠. 배당 요구를 해야 되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냐. 당연 배당권자냐, 배당 요구 채권자냐 이런 건데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경매 개시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엔 임차권 등기가 되면은 이건 배당 요구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 경매 등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는 임차권 등기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임차권 등기가 되거나 또는 경매 개시 등기 그 이전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는 미치지만은 경매 개시 등기보다는 먼저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연 배당권자에 들어갑니다. 당연 배당권자. 그런데 경매 개시 등기 이후에 만약에 임차권 등기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경매 개시 등기 그 이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됐거든요. 구형모 씨죠. 그런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권리신고를 안 했단 말이죠. 앞에 기록을 봤을 때 전입신고 기록은 있는데 이 전입신고 기록이 있는 것도 법원 공무원분이 나가서 이 사람들을 못 만났죠. 폐문 부재 못 만나가지고 전입세대 열람 같은 걸 떼보니까 전입신고한 기록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것만 지금 매각물건명세서에도 기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보시면요.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은 구형모 씨도 그렇고 구제모 씨도 그렇고 전입신고하고 전입신고한 기록만 나와 있죠. 2015년 5월 14일, 2015년 5월 28일. 확정일자 기록이 없고요. 배당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배당 요구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배당 요구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비고란에 보면은 구형모 씨도 임대차 관계가 불분명하다. 조사가 안 됐다는 얘기죠. 구제모 씨도 임대차 관계가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기서까지 명확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시점까지는 전입신고한 것은 명확합니다. 요 날짜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구형모 씨 같은 경우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세한 내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자료를 보셔야 되는데요. 복사해서 올려드리니까 뭔 자료를 보는가 하면은 전입세대 열람을 한번 보면요. 전입세대 열람. 여기에 기록이 없고 이쪽에 있구나. 이게 아니고 이거네. 네. 자, 전입세대 열람을 보면요. 제가 올려드리는데요. 전입세대 열람 내역 동거인 포함되어 있죠. 근데 작업일시가 언제입니까? 2016년 12월 1일입니다. 2016년 12월 1일 또 중요한 노점이 나옵니다. 작업일시를 보면은 2016년 12월 1일 17시 40분인데 지금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주소지에 강원도 태백시가 맞죠? 예, 강원도 태백시 106동 604호. 누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해당 주소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주소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 이 사람들 전출했거든요. 전입세대 열람을 떼보고 만약에 아무도 없다. 그럼 이때 전출된 겁니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의 정보지만 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등기부도 떼봐야 됩니다. 등기부도. 경매 정보지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들어간 그 기록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경매 정보지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들어갔다 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앞부분에 보시면은 불완전한 거죠. 정보 자체가. 그러니까 반드시 등기부를 개별적으로 떼보셔야 됩니다. 등기부를 떼보니까 2019년 9월 26일에 구형모 씨가 임차권 등기 명령했다는 거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이렇게 기록을 하셔야 되고 전입세대 열람을 반드시 떼봐야 되죠. 전입세대 열람을 떼보니까 2016년 12월 1일에 백지 상태죠. 이 날짜에 전출됐다는 얘기입니다.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세입자였는데 이때 백지 상태가 돼버렸죠. 둘 다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뭐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둘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됐을 때 앞에 시간에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다시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됐을 때 이때 등기한 날짜가 있을 텐데 그보다도 앞에서 전입신고라든가 확정일자 찍었다라고 한다면 그 기득권을 보호를 해야 되고 그 기득권을 중심으로 해서 권리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없다라고 한번 전제를 깔아보세요. 여기서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것도 없고 뭐 전출 같은 것도 없다. 그러면은 나머지 파란색 글씨만 갖고 권리 분석을 했을 때는 구형모 씨도 전입신고했고요. 구제모 씨도 전입신고했고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가압류보다 먼저 전입신고 두 사람 다 먼저 전입신고했으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매각물건 명세서를 봤을 때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얘기는 자기들은 대항력을 행사하겠다. 대항력을 행사해서 만기까지 살겠다. 이런 전략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기초사실에 근거해서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아까 낙찰가액이 있었죠. 뭐 3천 얼마인가 2천 얼마인가. 낙찰가액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게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구형모 씨의 보증금도 돌려줘야 되고 구제모 씨의 보증금도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낙찰가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증금 두 개가 더 남았죠. 그죠? 그것까지 합산을 해서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총 얼마가 되겠다. 이거를 따진 다음에 내가 입찰 들어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뚱맞게 지금 전입세대 열람을 떼보니까 2016년 12월 1일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갔다는 얘기죠. 전출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갑자기 또 임차권 등기 명령이 구영모 씨에 의해서 등기부를 보니까 등기가 됐다는 얘기죠.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2015년 5월 달에 구영모 씨도 전입신고하고 5월 달에 구재모 씨도 전입신고해서 살았겠죠. 그죠? 살았는데 2016년도 12월 달에 이 사람들이 다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나갔습니다. 나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게 구영모 씨죠. 구영모 씨 혼자서 2019년 9월 26일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구영모 씨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구영모 씨 같은 경우는 2016년 12월 1일에 전출했기 때문에 대항력 상실한 겁니다. 만약에 전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2019년 9월 26일에 임차권 등기가 됐지만은 전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득권은 2015년 5월 14일이 되는 거죠. 이때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권리분석을 해야 되죠. 이 기득권은 보호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중간에 전입을 빼버렸다. 전출신고했으면 이 대항력 전체가 다 날아가는 겁니다. 확정일자 찍어도 소용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6년 12월 1일에 전출함과 동시에 앞에서 전입신고한 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겁니다. 다 날아간 거죠. 기득권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26일에 그러니까 이사 가고 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앞에 거는 기득권은 다 날아갔고요. 전출함과 동시에 기득권은 다 날아갔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했대. 이때부터 대항력이라든가 우선 변제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정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말소기준권리가 경매기준등기 이게 말소기준권리가 2015년 6월 5일에 말소기준권리가 있는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죠. 그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대항력이고 우선 변제권이니까 결과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순위가 밀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경매 개시등기보다도 이미 전출을 했으니까 앞에 기득권은 날아갔고 경매 개시등기 그 이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호받으려면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했다는 기록도 없죠. 그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 보호를 못 받아요.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세입자의 권리는 전혀 보호를 못 받고 이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배제가 되는 거죠. 그럼 배당표를 짰을 때 1순위 배당자가 누굽니까? 세입자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날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순위 배당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가압류 채권자가 되겠죠. 그죠? 예. 가압류 채권자가 1등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 가압류권자가 경매개시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뭐 이해관계는 있으면 그 다음에 받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사건인데요.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경매 정보지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경매 정보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빨간색 글씨가 없습니다. 경매 정보지에는. 그러면은 이 파란색 글씨만 갖고 권리 분석을 하게 되는데 경매 정보지에는 요거만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파란색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구영모 씨나 구재모 씨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하는 가압류 등기보다도 먼저 전입신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봤을 때 이 두 사람 다 확증일자도 안 찍었지만 배당 요구도 안 했다는 얘기죠.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얘기는 대항력을 행사하겠다는 얘기죠. 선순위 대항력이니까. 그럼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권리 분석을 일단 하게 됩니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사람이 말소기준 권리가 가압류 등기인데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선순위 전입신고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니까 낙찰가액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배당 요구도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항력 행사하겠다는 복선을 깔고 있는 거고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구영모 씨 보증금도 내가 돌려줘야 되고 구재모 씨 보증금도 내가 돌려줘야 되네. 그러면은 낙찰가액에다가 구영모 씨 보증금 구재모 씨 보증금 이거를 다 합산을 해가지고 내가 투자할 비용이 얼마인가를 계산하게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경매정보지에 없는 이런 기록이 등장을 했다는 얘기죠. 전입세대 열람을 떼보고 그 다음에 등기부를 직접 떼보니까 전입세대 열람에서는 2016년 12월 1일에 이 사람들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전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출하는 순간 이 사람들의 대항력은 다 날아가는 거죠. 대항력 날아갑니다. 확증일자 찍었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까지도 다 날아갑니다. 전입신고를 뺐기 때문에 일단 그거 논점이 하나 들어가고
두 번째는 2019년 9월 26일에 구영모 씨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했는데 앞 시간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했을 때 임차권 등기가 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전출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 기득권을 보호를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먼저 전출을 해버리고 딴 데 이사를 가고 나중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별도로 신청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전입세대 알람을 빼는 순간 이 기득권은 다 날아갔기 때문에 2019년 9월 26일에 등기가 되면은 2019년 9월 26일을 기준으로 구영모 씨의 대항력이라든가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하는데 기득권은 날아갔으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주장해 본들 벌써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죠. 그러니까 대항력 행사 못합니다. 우선 변제권 행사하려고 보니 이것도 마땅찮죠 지금. 예, 순위에 밀린다는 얘기죠. 순위에 넣는다 그래도 순위에 밀리는 겁니다. 또 하나 논점은 뭔가 하면은 경매 개시 등기 그 이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인 임차권 등기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경매 개시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배당 요구를 했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매 개시 등기 그 이전에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든 후순위든 상관이 없습니다. 경매 개시 등기 그 이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인 임차권 등기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당연 배당권자에 들어갑니다. 법원에서 알아서 배당표에 넣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나 경매 개시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당 요구도 안 했잖아요. 이 보호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구영모 씨도 그렇고 구재모 씨도 그렇고 이 권리 분석에서는 전혀 보호를 못 받습니다. 배당에 아예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경매 정보지는 이게 안 나타나기 때문에 경매 정보지를 너무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제 배당표 같은 경우 틀린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유명한 무슨 옥션 다 똑같습니다. 배당표를 보면은 좀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혼자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권리 분석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셔야 되는데 어쨌든 요 빨간 글씨는 경매 정보지에 나오지 않고 전입세대 열람을 떼보고 등기부를 떼보니까 이런 관계가 있더란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권리 분석할 때는 이 세입자는 다 필요 없습니다. 세입자는 다 지워버리시고 나머지 것만 갖고 권리 분석을 한 다음에 입찰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배터리가 다 따라서 그런가요? 이제 화면이 흐려졌네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논점들이 많았으니까 예,